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으냐면, 보통 이제 영재고 입시 이렇게 오시는 어머님들 보시면 입시에 대해서 사실은 빠삭해요. 그렇지 않나요? 빠삭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평범한 얘기하면 또 좀 식상할 수도 있어서,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처음 이제 듣는 거여서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주로 어떤 얘기를, 주로 궁금한 사항이 뭐였어요? 한번 뭐 궁금한 거 오늘 꼭 이 얘기는 꼭 물어보고 싶다,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없으세요? 그래? 예? 대입 성적 좀 궁금하고. 대입 성적. 예, 예. 학교별로 대입 성적.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가서. 예. 가서. 이제 뭐 1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 학생들이 예.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아, 예. 예. 또 뭐 다른 거, 또 궁금하신 거. 예. 아, 영재고하고 과고의 차이점. 예. 아, 좋은 질문이세요.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혹시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뭐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막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들으시는 걸로. 들으시는 걸로. 어머님, 지금 오셨죠? 어머님. 네. 몇 학년이시죠? 가만히 있어봐. 저희 6학년이죠?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이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입시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영재고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에요? 영재고. 전국에 영재고가 8개가 있는데요. 대략 한 8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가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어서 이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재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이제 어머님 질문했듯이. 이게 뭐가 다르냐, 여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과학고등학교가 한 20개가, 한이 아니라 20개가 있어요.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그게 한 1,700명. 그 다음에 자사고가, 전국형 자사고가 있어요. 전국형. 예를 들어서 뭐 민사고라든가 상상고등학교라든가 뭐 용인 부속고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 전국형으로 이렇게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 학생들이 전체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교가 이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문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그냥 제가 터프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대략 한 뭐 2,000명 정도 된다고 하자. 원래 이제 이과가 좀 그런 학교들은 좀 강세인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학교가 전국에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의 전교 1등, 전교 2등, 그러니까 이과에서 그런 아이들 해서 한 3,000명 정도 잡아봤어요. 그렇게 잡아보면 대략 한 7,500명 정도가 사실은 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 영재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압도적이죠, 사실은. 800명이잖아요, 800명. 800명이고, 영재고는 그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특목고가 아니에요. 영재고는 영재교육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고요. 재정적 지원은 그 지방의 그 지자체 있죠? 지자체에서도 돈을 대고 교육부에서도 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 학교입니다, 실제. 그래서 대략 한 인원이 이 학생들을 다 합하면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이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인데, 그 이과 학생들이 보통 선호하는 학교들을 제가 써봤어요. 여기서 연대나 고대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인원을 하면 훨씬 더 인원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한 요 정도 가는 학생들의 보통 그 원하는 학교 군을 보면 서울대가 한 1,700명, 그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해서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 되고,
물론 거기 외에 과학기술원들이 좀 더 있어요. 뭐 디지스트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구과학기술원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이런 과학기술원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그 학교들은 좀 카이스트나 포스텍보다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어쨌든 이러한 학교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데도 또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물론 영재고 학생들은 이런 학교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못하게 하죠. 그래도 가기는 해요. 가기는 합니다. 애들이 뭐 어쨌든 가는데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 이제 안 가는데 일반 요런 학교들 있잖아요. 뭐 전국형 자사고나 뭐 일반고 이런 쪽에서는 또 의대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의대가 약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뭐 지방 의대까지 다 해서 하여튼 2,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치대가 한 550명 정도 돼요. 치대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50명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의대가 한 75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대략 이 학생들 다 합하면 한 6,500명 정도 이 정도가 여기 모집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뭐 여기 의대도 뭐 지방의대까지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이런 학교를 실제적으로 가려면 이 그룹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영재고는 아까 어머님께서 이제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냐 뭐 이런 거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영재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가면 영재고나 과고 같은 데 가면요. 일반 고등학교 수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생들은 내신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그 영재고나 과고도 시험 보죠.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는데 학교 수업 자체가 수능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 학교는. 그러니까 오히려 영재고나 과고 아이들은 수능 시험 보면 일반고 아이들 보고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기식이거나 뭐 주입식 뭐 이런 식의 교육보다는 다 뭐 실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구 뭐 이런 식의 연구 과제 이런 식의 수업들을 하는 거죠. 다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그런 수업들로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가냐? 다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 재수하는 아이들이고요. 대부분은 다 수시로 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그냥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고, 뭐 전국에 800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뭐 실제 뭐 대부분 뭐 서울대를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그 다음에 이런 과학기술원 쪽 또는 뭐 연대, 고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죠. 집어넣으면 어쨌든 환영을 합니다. 물론 뭐 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다. 그거를 다 영재고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영재고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은 거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 정도를 진학하는 게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다 그냥 그런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진학 실적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영재고를 갈 수만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재학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전국에 8개 고등학교, 뭐 연도까지는 어머님들이 몰라야 되는데 이게 순서입니다. 보면 맨 처음에 생긴 게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가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과학영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과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산영재고 이래요. 그게 한과영입니다. 한과영, 한국과학영재학교. 이게 2005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 학교는 카이스트 부설학교예요. 우리나라 최초 1호 영재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영재고. 이게 서울과학고예요. 예전 이름은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아까 질문하신 어머님이
과고하고 영재고가 뭐가 달라요? 먼저 뭐 이런 이렇게 할 때 명칭도 좀 막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과고가 영재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학영재고가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경기과학영재고로 2010년도에 바뀌고 대구가 2011년 대전도 대전과고였어요. 그게 대전과학영재고로 바뀌어서 2014년도 그 다음에 광주가 2014년도에 똑같이 바뀌었는데 광주는 이게 광주광역시잖아요. 광주광역시다 보니까 근데 광주광역시에 과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남과고나 뭐 이런 쪽은 있는데 광주에 과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학생들의 절반은 그러니까 90명인데 90명 중에 절반은 광주 학생들로 채우고요. 나머지 45명을 전국으로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광주과학고는. 그러니까 좀 선발 인원이 작아요. 전국으로 뽑는 인원은.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이 광주과고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영재학교가 이제 이때 처음 생긴 거죠. 세종.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영재고 하는 학교가 이 학교고, 정확한 명칭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예술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고요. 영재고입니다. 영재고고 뭐 다른 영재고하고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든 요 세종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입학생이 생겼고요. 그 다음 해에 인천이 생긴 겁니다. 이게 순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생긴 겁니다. 요 얘기는 뭐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좀 보면 대전하고 광저가 2014년도에 그 영재고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졸업생이 최초로 영재고로 바뀌고 나서 졸업생이 작년에 처음 배출했어요. 이 학교가. 요 두 학교는. 그러니까 영재고로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그 졸업생을 배출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처음 이게 배출이 됐고, 세종 영재고는 여태까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올해 고3 아이들. 그러니까 요번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거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아마 올해 입학 성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마 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영재고가 올해 졸업생 중에 몇 퍼센트가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졸업생이. 인천은 내년에 이제 졸업생, 그러니까 내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죠, 영재고로.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이렇게 생겨진 겁니다. 여기서 그냥 아예 제가 영재고끼리 비교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선호도가 있어요. 영재고가. 선호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재고 선호고는 가장 센 데가 어디예요? 영재고등학교에서. 서울이에요. 서울이 가장 세고요. 이게 압도적으로 셉니다. 압도적으로 세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경기예요. 한국하고 경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순서대로 좀 그런데 어쨌든 서울영재고가 제일 세고, 그러니까 제일 선호도가 높고, 그러니까 가장 좀 하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경기하고 한국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한과영은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서울대보다는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가요. 카이스트 쪽으로. 왜냐하면 카이스트 부설이라 그래요. 카이스트 부설이라 카이스트 쪽으로 좀, 그리고 학교 아이들도 카이스트 가는 거를 좀 뭐 당연시 여겨요. 오히려 뭐 서울대보다는 뭐 카이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은 이쪽에서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가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오히려 이제 그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 이쪽이 서울이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경기,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호도는 요쪽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요게 하나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 대전 뭐 이런 쪽이에요. 대구, 대전 요쪽 그룹 이렇게 대구, 대전 좀 비슷해요. 광주는 좀 인원이 적어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특히 경기도 쪽에서는 좀 지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안 하는 편이긴 하고, 어쨌든 대구, 대전, 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입학 아이들 뽑는 그 시험 있잖아요. 이 시험은
요 세 학교는 비슷해요, 또.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요 세 학교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국영재고하고 경기영재고가 좀 비슷하고요. 서울은 좀 아주 독특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아이들 그 선발하는 지필 시험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그룹이 이제 세종하고 인천이 있는 거예요. 가장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늦게 생긴 그러니까 세종, 인천. 올해 아마 처음 이제 세종영재고가 졸업생이 배출되니까 세종 성적이 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세종을 좀 다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거는 없어요. 뭐 찍으실 분 있으시면 찍으셔도 좋습니다. 거기 그냥 집어넣은 거는 옛날 좀 자료여서 올해 거를 넣었는데요. 이 올해 게, 그러니까 올해 2018학년도입니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 대한 수시 1단계 합격자예요. 수시 1단계. 뭐 이렇게 좀 쭉 많은데, 요 데이터는 여기 하단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대 수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상 집어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임의로 조사한 거예요. 아직까지 발표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임의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명 이상 수시 최초 합격자 20명 이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학교들만 조사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종영재고가 이거 과거예요. 이건 세종 과거입니다. 세종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있습니다. 예, 서울 구로구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학교고 과학고등학교예요. 여긴 영재고 아닙니다. 그거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왜 세종영재고가 여기 빠져 있지? 거기는 아닌가 보네.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작년에 없었잖아요. 졸업생이.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작년 기준에서 20명 이상 학교들만 조사를 한 거니까 거기 좀 올해 결과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나오겠죠. 한 3월 되면. 어쨌든 간에 1위가 하나고 그 다음에 서울과고, 대전과고 쭉 있죠. 대전과고가 작년에도 꽤 많이 보냈는데 올해도 서울대 입시 성적이 좋습니다. 58명, 55명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대구과고 다 들어가 있죠.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고, 뭐 포항제철고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올해 입시. 그러니까 요 학생들인데 보통 보면 작년 거 한번 보세요. 작년에 1단계가 69명이었는데 47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하나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하나고죠. 광역형 자사고. 서울에서 제일 센 자사고죠. 거기서 69명이었는데 얘네들이 붙은 게 47명 살아남은 거죠. 그죠? 47명 살아남았어요.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는 76명 맨 처음에 붙었는데 65명. 그러니까 훨씬 높죠, 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54명에서 4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보통 1단계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 뭐 붙는다고 보시는 게 맞죠. 뭐 경기가고 57명 했는데 68명, 57명 뭐 이렇게 되죠. 하여튼 뭐 작년보다는 조금 1단계 지금 인원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오히려 대전과고 쪽이 좀 많이 부상하는 하여튼 뭐 이런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대전과고가 경기과고보다 좋은 학교야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좀 더 센 애들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수치가? 의대. 경기나 서울은 의대로도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대 보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마 빠져나갔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 지금 뭐 입시 실적은 올해 건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땐 8개 영재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영재학교의 선발 방식은 어떻게 되냐? 3단계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아이들 자소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학생기록부는요. 여기는 특목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기록부가
어떻게 들어간다? 지워서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요. 수상실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하여튼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목자 사고가 아니라 그래요. 다 모든 하여튼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그냥 제출해서 보게 됩니다. 제출해서 보게 되고 여기서 좀 1단계에서 중요한 건 추천서예요.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요. 추천서는 보통 수학, 과학 선생님이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좀 인성적 차원에서 이렇게 옆에서 좀 잘 봤으니까 그런 그 추천서 그래서 2장이 보통 들어가는데 그 서류에서 자소서의 비중이 별로 없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그냥 하나 정도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2개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자소서 2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뭐 하나 정도 요구하는 학교들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건 좀 이렇게 들어가셔서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2장을 요구해요. 근데 이제 추천서를 쓸 때 아이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특히 좀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이렇게 좀 지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느닷없이 그냥 3학년 돼가지고 막 임박해가지고 써달라 그러면 굉장히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그리고 아이도 학교 생활이 좀 좋아야죠. 그죠? 애가 좀 약간 머리 좋다고 맨날 엎어져 자고 이러면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가 머리가 좀 좋을지언정 태도가 그런데 이래가지고 좀 좋은 어떤 자소서를 써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좀 모범적인 생활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좋은 좀 추천서를 아마 선생님이 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다른 건 별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소서는 뭐 그닥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자소서 이거를 갖다가 쓰려고 굳이 무슨 뭐 어떤 사설업체 같은 데 가서 자소서를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자소서 내용은 뭐 그렇게 크다랗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재고 입시에서는. 그래도 뭐 전혀 터무니없이 내용이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만들면 좋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뭐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떠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써나가면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입시전략센터에 그냥 소장님이 좀 미리 중학교 뭐 1학년 이때부터 이렇게 미리 보통 아이들이 막 다 임박해서 써요. 3학년 1학기 뭐 겨울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막 임박해서 아니면 원서 낼 때 막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면 좀 그래도 좋은 자소서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자소서를 좀 쓰려면 늦어도 한 2학년 여름방학이나 이때쯤부터는 좀 서서히 좀 관심사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자소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해야지 나중에 3학년 그 시험 직전에 자소서 때문에 막 시간 뺏기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추천서는 어차피 이제 임박해서 선생님한테 좀 써야 되는 거니까 관계 좀 잘 만드는 거 중요하고 1단계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되면 지필고사를 봅니다. 영재고 입시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지필고사를 보는데 지필고사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날 봐요. 똑같은 날.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다른 날 보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한 날 봅니다. 원서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원서는 8개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8개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다 쓰려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실제 지원 가능한 어떤 군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군에만 이렇게 쓰죠. 여러 개 쓰고 1단계에서 그러면 붙은 데가 이제 1단계 통과한 데가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기도 되고 뭐 대전에서도 나 통과했다고 하고 뭐 세종도 했다. 그러면 그 세 학교 중에서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학교 하나를 정해서 지필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죠. 지필 시험장에. 지필고사는 뒤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필고사 부분은. 3단계는 여기 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영재고 입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단계 지필고사인데요. 그럼 캠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2단계에서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캠프의 영향과 관계없이 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0명이나 이 정도, 70명 정도권 있잖아요. 여기 지필고사에서. 그런 아이들은 다 붙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캠프죠. 얘가 한 100명이다 그러면 한 70등까지는 대체적으로 얘는 그냥 확인하는 정도. 캠프에서 진짜로 얘가 그런 아이인지, 얘가 혹시 또 이런 전체 집단 생활을 또 할 수 없는 아이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평가. 그리고 지필고사를 본 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얘가 그것에 대한 그냥 검증 정도인데 나머지 한 30명 정도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당락하고,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 100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왔다 갔다 거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과연,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이 캠프는 지필고사 성적이 월등한 아이들은 사실은 캠프와 관계없이 붙은 거예요. 붙은 건데 커트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캠프가 결정적 영향일 수 있죠. 이것도.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단계. 지필고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경쟁률을 보면 올해의 경쟁률입니다. 지금 모집 인원은 여기 모집 인원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서울이 120, 경기 120, 한국영재 120. 오래된 학교는 좀 인원을 많이 뽑고요. 근데 나머지 좀 늦게 생긴 학교는 90, 90, 여기도 90이에요. 근데 전국으로 뽑는 게 45명이고 나머지 84, 75 이렇게 돼 있죠. 1단계는 아까 뭐였죠? 1단계가 뭐예요? 서류. 1단계 서류. 서류에서 이런 학교, 서울 떨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 떨어지는 사람 한 명 없어요. 그냥 다 붙입니다. 1단계 무조건 통과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거의 대부분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구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 다 붙고요. 광주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 다 붙습니다. 약간 걸러내는 학교가 한국, 그러니까 부산이죠. 부산, 그 다음에 세종, 인천도 뭐 조금 뭐 떨어지는 학생, 여기도 뭐 거의 대부분 붙이는데 약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 데가 세종, 한국 이런 데는 좀 떨어지는 학생, 1단계 통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천도 아마 그래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1단계 통과 안 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이런 학교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학교는 서울이나 경기나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서울이나 경기는 왜 다 붙이냐. 일단 하여튼 원서는 학생은 학교 방침이 그런 것 같아요. 원서는 학생은 스스로 영재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거죠. 시험 한번 봐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이 이제 무진장 어렵죠. 무진장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원서를 쓸 때는 내신 성적이 뭐 이런 학생 있잖아요. B가 좀 여러 개 있어요. 그죠? 2학년 때 B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쪽에 이렇게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 그래도 영재고는 상관없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이런 데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대전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서류에서 걸러질 수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여기만 달랑 집어넣으면 여기 1차 통과 못하면 시험 보러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대전 이런 데 쓰면 여기도 쓰죠. 경기 이런 데 씁니다. 경기 같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도 쓰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1차 할 때 여러 개를 그래서 자기가 좀 써서 합격하는 것들의 확률을 좀 높여서 준비를 합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하고 뭐 선발인원은 대략 이런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2단계 선발이, 그러니까 지필고사에서 뽑는 인원이 이만큼입니다. 240, 20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숫자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대략 모집 정원의 2배수 정도 뽑는다. 2배수 정도. 모집 정원의 2배수.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안 뽑는 학교가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은 약 한 1.5배 정도뿐이 안 뽑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 2배, 2배수 정도를 다 뽑죠. 2단. 응시자 수를 보면 이게 실제 아이들이 준비하는 학생 수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숫자만 다 더하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전국에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 더하면 2단계 응시하는 게 요 학생이니까요. 요 인원수가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뭐 떨어지는 사람 뭐 조금 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대략 한번 인원이 한 6,000명. 6,000명이니까 대략 영재고 입시 800명 뽑는데 6,000명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6대 저기예요. 한 7은 아니고 한 7대 1, 8대 1 정도까지는 안 가고 이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어쨌든 한 6,000명 정도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략 전국 중학생들의 1%, 1.5% 그 정도. 그러니까 전국 중학생들의 한 1.5% 정도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아이들이죠. 1% 아이들. 대략. 뭐 경쟁률은 학교마다 좀 뭐 다른데요. 다른데 경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내신을 거의 뭐 전원 다 보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실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도 시험을 봐서 봐요. 경기 쓰면 다 1차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영재고는 꼭 3학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시험을 봐서 경쟁률이 좀 높은 겁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과형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학교가 세다 보니까 실제 지원하는 아이들만 아마 지원을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뭐 세종이나 인천 이런 쪽은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어쨌든 여기가 다른 학교보다는 좀 그래도 좀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경쟁률은 한 요 정도. 그래서 꽤 높죠.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영재고 입시에서 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우선 선발 제도예요. 우선 선발 제도인데 서울 영재고는 지필고사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아주 월등하다든가 물리 성적이 아주 월등하다든가 이런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성적이 월등한 아이들은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성적만 가지고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아주 월등하게 아이가 잘 풀었어요. 뭐 과학은 좀 형편없이 그런데 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서울 영재고의 특성이고요. 경기과고는 2차 지필 끝나고 나서 대략 한 30% 정도의 학생들을, 그러니까 2차 지필고사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집 정원의 한 30% 정도를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니까 대략 한 36명 정도를 우선 선발을 한다는 거죠. 미리 뽑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도, 그러니까 그 한과형, 부산 영재고죠. 부산 영재고도 한 20명. 그 다음에 대전도 한 20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우선 선발을.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우선 선발 제도에서 대구 있죠. 대구 쪽은 1단계에서도 우선 선발이 있어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자소서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신 성적, 학생 기록부 가지고선도 우선 선발을 한다는 거죠. 우선 선발을. 그러면 1단계에서 우선 선발을 하면 뭐가 면제가 돼요? 지필이 면제가 되는 거죠. 이 학생은 그냥 지필이 면제가 돼서 되죠. 그 1단계 우선 선발하는 데가 또 어디냐면 세종도 그래요. 세종도 한 5명 정도 1단계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 선발에 들어가면 붙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2차 지필에 대한 지필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어쨌든 그냥 그 학교에 가기만 하면 돼요.
왜 이걸 할까요? 1단계 우선 선발을 왜 하죠? 우수한 학생을 미리 좀 뽑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세종 아니라 뭐 이럴 때 대전이나 아니면 무슨 뭐 한과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1단계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너 우리 학교 오면 너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붙여줄게 일단은. 2단계는 그냥 면제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합니다. 우선 선발 제도가 없는 학교가 이제 광주하고 인천 이런 쪽은 우선 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에서는 대부분은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한 아이들은 그냥 3단계 캠프를 그냥 캠프는 그냥 참가만 하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프로그램이 다른 거죠. 들어가면 뭐 다른 거 좀 하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선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2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2차 지필고사를 아주 잘 봐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잠깐 좀 이거를 꺼도 될까요? 제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뭐 우발은 그러면 여기 1단계 뭐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1단계 우선 선발 이렇게 걸리잖아요. 걸리면 그냥 성적만 보고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방문 변적을 해요. 직접 이쪽에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라고 그래요. 학교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학생이 진짜로 그 학생 기록부의 어떤 내용하고 걸맞게 아이가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가지고선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우선 선발 대상자들을 선별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더 많이 아마 뽑을 거예요. 한 20명이건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쭉 좀 범위를 해놓고선 그 중에서 면접 봐가지고 좀 얘는 2차를 그냥 넘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우선 선발로 이렇게 뽑습니다. 대표적으로 1단계에서 우선 선발 쓰는 게 여기에 하고 대구. 우선 선발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학교에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선발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우선 선발을 쓰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아이들은 다 붙을 아이들이라는 거죠. 지필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지필고사 시험 봤는데 지필고사 시험 봐서 뭐 전체 예를 들어서 한 200명에서 전체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은 어차피 붙을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미리 붙여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좀 더 정밀하게 자기네들이 평가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붙을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우선 선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2단계 지필고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지필고사를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은 크게 3교시를 봅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영재성 검사, 그래서 문항수가 40문항이에요. 40문항. 그래서 40문항이고 뭐 여기 수학, 과학, 뭐 국어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40문항 영재성 검사를 하고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그 아주 기초적인 어떠한 영재성 검사를 보고요. 1교시 때. 그 다음에 2교시가 되면 수학하고 과학에 대해서, 수학은 2문제, 과학은 4문제의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필고사. 그러니까 창의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2교시 때. 그래서 요게 2문제, 4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은 10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6문항인데 100분이니까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기하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 문제 크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수학에 한 2문항 정도가 탁 나오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굉장히 고난도 문항입니다. 100분 동안 이걸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3교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성격 자체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이긴 한데
요 2교시하고 요 3교시하고의 차이점은 3교시는 좀 융합형 문제들이에요. 과학 같은 경우도 좀 꼭 무슨 이게 물리 문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물리하고 지구과학이 섞인다든가 아니면 뭐 생물하고 화학이 섞인다든가 이런 식의 좀 복합적인 문제로 돼서 수학은 한 문항, 그 다음에 과학이 세 문항 이렇게 해서 80분 동안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2차 성적을 가지고 지필고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적을 뽑는 거죠. 문항들을 보면 올해 이게 2교시 문제입니다. 2교시 문제인데 뭐 이렇게 간단하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학교에서 발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기한 문제입니다. 복기한 문제니까 문제를 보면 맨 처음에 지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반선이라는 어떤 지문을 줘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끼 문제 3개를 풀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새끼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죠. 2교시 문제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앞에 제시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새끼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교시, 3교시 이런 형태의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기, 한과영 요 두 학교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여기가 제일 어렵고요.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경기나 한과영 이쪽의 문제들이 이제 그 다음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 수준인데 여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항수로 보면 여기 15문항이 있고 시간은 120분, 2시간 동안 푸는 건데 이 15문항이 그냥 단답형 15문항이 아니라 세트형 문항이에요. 아까처럼 하나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몇 개가 주어지고 뭐 이런 거죠. 물론 하나씩 푸는 문제들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15문항이 돼 있어서 120문제 풀고 있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16문항이 있고 120분인데 과학은 물화, 생지 이렇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각각 그 하나의 지문에 뭐 한 네 문항 정도씩 이렇게 들어갔겠죠. 물리 지문 하나 나오고 문제 4문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분 동안 푸는 거죠. 각 과목당 그러니까 하나 풀 때마다 그러니까 4문항 정도가 새끼 문항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 문항당 30분 정도 소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축제가 돼 있습니다. 한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과형 문항들도 보면 수학이 6문항인데요. 180분이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길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 스타일 자체가 그렇잖아요. 6문항인데 180분이니까. 그렇잖아요.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줘서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쪽도 성향상 맞을 수도 있어요.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120분 주면서. 요거랑 비슷해요. 과학은. 그러니까 경기나 한과형이나 뭐 비슷합니다. 수학도 사실은 조금 여기가 좀 제시문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제시문 주고 그 다음에 새끼 문항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여기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요. 한과형은 그런 형태고 여기는 그런 문항에다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섞여져 있는 이런 형태고요. 형태 자체가 뭐 비슷합니다. 출제 이렇게 형태나 이런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면 이게 경기 건데요. 경기 물리 4번 문제죠.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뭐 고르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고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고 뭐 문제를 풀고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한과형 문제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슨 뭐 장대 높이 뛰기 뭐 등등에 대한 제시문을 제공하고 나머지 문제 풀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물리 문제. 그 다음에 화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시문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게 하는. 다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이게 지구과학일 거예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제시문 주고 나머지 문제 풀게 하고. 생물 마찬가지로 뭐 제시문 주고 문제 풀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제 형태는 이제 그런 형태. 올해 거예요, 올해 거 다. 근데 이 지금 문제들이 원본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그냥 보고 나와서 복귀한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대구, 광주 이쪽 요 세 학교예요. 대전, 대구, 광주. 이 학교들은 앞선 이 학교들 서울, 경기, 한과영 여기하고는 좀 약간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조금 다릅니다. 뭐 문항수를 보면 보세요. 25문항이죠. 100분. 여기는 대구 10문항인데 100분, 19문항인데 120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들도 물리, 지학 여기 따로 보고요. 대전은 물리, 지학 따로 보고 이렇게 뭐 생물 요거 4과목 요거 따로 보죠. 여기는 과학 한꺼번에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요 세 학교들의 문제는 보세요.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1번 무엇을 구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마치 약간 경시성, 기죠? 경시성 문제들처럼 간단간단하게 무슨 제시문을 주고 풀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의 문항들입니다. 문항 구성 자체가. 이게 대구 거거든요. 대구 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가 뭐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쭉 풀게 돼 있는 대구.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쨌든 대전이나 대구, 광주 뭐 이런 데도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다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특히 대전, 대구, 광주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이 앞선 요 학교 있죠. 서울, 경기, 한과영 이러한 쪽의 문제들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옵니다. 물리 문제. 경기나 한과영 마찬가지로 이 학교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좀 약간 비율로 보면 물리하고 화학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학교들도 여전히 지구과학이나 생물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약간 좀 뭐 물리화학 비중이 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학교들 있죠. 여기 이 학교들. 이 학교들은 물화생지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화학 잘한다고 그래서 더 무슨 뭐 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 학교부터는. 대전부터는. 과학에 있어서 물화생지의 비율이 똑같으니까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준비할 때 보면 물리하고 화학은 고등학교 때도 많이 써먹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뭐 대략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준비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준비할 때 되면 물화생지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리 뭐 하나 맞나 지구과학 하나 맞나 배점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교들은 여기서부터는 다 물화생지의 비율을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종인데요. 세종은 세종 다시 좀 앞으로 갈까요? 세종은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세종 인천은 이렇게 봐요. 기초수학 17문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초수학 시험 문제 쭉 나눠주고선 17문제 풀게 하죠. 그러면 다 풀고 나면 걷어요. 그 다음에 심화수학 세 문제 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기초수학 50분, 그 다음에 심화수학 3문제는 40분, 그 다음에 과학, 심화과학 60분 이렇게 20문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랑 비슷합니다. 뭐 대전, 대구, 광주 뭐 이런 학교들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문제가 이게 뭐 제시문 주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일단 요 1교시를 시험을 봐요. 이걸 시험을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융합수학, 융합과학 이래가지고 좀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푸는 그런 문항들 있죠. 그러한 문항을 수학이 3문항, 과학이 4문항 정도. 근데 뭐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수학하고 과학만 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좀 특이하게 또 평가하는 게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가 있는데 이 에세이는 주로 어떤 거냐면 뭐 인문학적인 어떠한 주제와 뭐 과학적인 어떤 주제를 융합해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그냥 뭐 어떻게 묻는 그러한 그러한 에세이를 쓰는 이러한 주제죠.
재작년도 문제에 나온 게 뭐 기형도라는 그 시인이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박수근 씨가 그 빨래터에서 그 빨래터인가 저 정확히 하여튼 그 그림 뭐 그런 그림 주고선 어떤 에세이를 쓰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의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세이 쓰는 거 그게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지필고사의 성격은 이 학교, 요 학교, 요 학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시험은 세종 인천은 뭐 이런 세종 인천은 시험은 같은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똑같이 출제를 해서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문제 출제 경향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비교적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준비하면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시험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출제됐던 어떠한 경향이나 뭐 이러한 경향들은 당분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좋냐 마지막으로 뭐 제가 PPT를 더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영재고하고 과거 입시, 과거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학교 생활을 물으신 거예요? 아니면 입시에서 다른 점을 물으신 건가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영재고하고 과고의 선발 방식이 다른 건 뭐냐면요. 영재고는 아까 3단계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다른 점은 지필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영재고는 2단계 지필고사가 아주 중요하고 그 시험을 가지고 아이를 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캠프를 하죠. 캠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고하고 영재고하고 다른 점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특목 과학고등학교는 지필고사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서류하고 내고 그다음에 캠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지필고사는 없는 거죠. 캠프가 있어요? 과거? 있죠. 캠프 있죠. 1박 2일 뭐 네, 들어가서 캠프를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캠프를 할 때 3차 캠프잖아요. 3차 캠프를 할 때 지필고사도 봐요. 들어가서. 과학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까지 길게 보지는 않는데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심층 면접을 합니다. 대상 학생들을 대상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하고 들어가서 캠프 들어가서 지필고사하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도 한 모집 정원의 한 2배수 정도를 뽑고요. 그 학생들을 캠프로 다 불러들여서 시험도 보고 심층 면접도 보고 그래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이게 과학고등학교 선발 방식입니다. 그러면 영재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서류 집어넣어서 지필고사 보고 그 학생 붙은 학생들의 2배수 정도를 캠프에서 다시 또 걸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 특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는 영재고는 준비 안 하고요. 과학고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재고 준비는 안 시킬 거고요. 그냥 과고만 집어넣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재고 입시가 7월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는 어떻게 되냐면 3학년이 되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5월 달에 지필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캠프가 6월 달 정도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최종 발표하는 게 7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영재고 입시는. 7월 말이면 다 끝나니까 영재고 입시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다시 과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형태가. 예. 과거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예. 비슷하게 과학에 4개, 6개 돼서 다 그렇게 지필고사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오히려 이러한 그 영재고 입시를 경험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준비했던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죠. 지필고사도 그렇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심층 면접 같은 경우도 거의 문제가 심층 면접에 출제되는 것 자체가 거의 경시 형태나 아주 좀 어려운 문제 해결 전략을 써야 되는 이러한 식의 출제를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던 애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저런 데도 마찬가지죠. 민사고 입시 같은 데 있잖아요. 민사.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민사 같은 경우는 뭐 국어나 영어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쪽을 좀 잘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좀 많이 안 가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영재고 입시가 실패된 학생들이 이제 가는 케이스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과학고 쪽으로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고 또 하나는 자사고 쪽으로 빠지죠. 그죠? 자사고 쪽으로 가서 이제 그 학교, 물론 이제 자사고 입시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영재고 입시 준비했던 애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좀 같이 관리가 됐던 애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국형 자사고 가려면 B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래 이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됐던 아이들은 떨어지고 나서도 이러한 그 자사고 입시 쪽으로 준비를 하죠. 근데 대다수 아이들은 영재고 입시 끝나고 나면 과고를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한 번 더 하죠. 과고 입시를 도전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뭐 개중에 2학년 때 뭐 수학이나 이런 게 B가 있어요. 영재고 입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데는 별로 괜찮아요. 2차 지필고사 잘 보면 그냥 끝나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저런 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과고 같은 데서는. 과고는 특목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하고 과학 성적표를 보면서 이렇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과고 1차 통과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보통 자사고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어떤 식의 선택을 하냐면 그냥 처음부터 빨리 전환해서 이제 일반고 준비를 하죠. 일반고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뭐 이런 어머님들 생각에 이제 이럴 생각이죠. 영재고 입시를 이렇게 주변에 가만히 보면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때 막 정석을 보고 그때부터 막 그 경시를 좀 하면서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붙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1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되겠어? 뭐 영재고 입시가. 그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좀 틀릴 가능성이 많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꼭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를 시작을 해야지만이 붙을 확률이 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맞아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맞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또 일찍 시작을 해버리면 아이가 너무 편향적으로 이렇게 수학과학 쪽으로만 확 이렇게 크게 되죠. 그래서 너무 저학년 때 좀 그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이런 것들이 확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시키냐면 1학년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영재고 입시를 수학을 3일만 딱 시켜요.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시키고 대신에 3일 올 때는 길게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수업하고요. 2시간은 남아서 그 독서실에서 더 좀 복습하고 좀 문제 풀게 그 정도 시켜요. 그래서 보통 3일을 시키고 나머지 그러면 3일은 어머님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일 때는 영어도 좀 시켜야 되고 국어도 좀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그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주말에 과학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가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눠서 그래서 미리 조금씩 과학을 좀 들어놓는데 과학 중에서 특히 물리하고 화학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3일 정도만 수학에 좀 이렇게 좀 치중을 하고요. 그러면 수학 3일 동안은 뭐 하냐? 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센터에서는 3일 동안 수학 시킬 때 무슨 막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배워야 될 미적분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시키지 않고 다 심화만 시켜요. 경시 KMO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때는 주로 이제 경시 수학들을 시켜요. 경시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4가지 과정을 다 시킵니다. 기하 파트, 그 다음에 정수 파트, 그 다음에 조합 파트, 그 다음에 대수 파트,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실제 경시 선생님이 그 영역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심화 위주로 해서 경시 수학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시 문제가 아까 여기 보여줬던 이러한 그 출제 문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돼야지, 그 정도 실력이 돼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경기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한과영이라든가 이런 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세종이나 뭐 대구 마찬가지로 대전 이런 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준비를 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 올라오면 저희는 여름방학 때부터 완전 주 7일 체제로 돌립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파트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3학년 5월 달이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시가. 3학년 5월 달이면 지필고사를 그냥 딱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주 7일 체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붙고요. 과학도 다 붙고요. 과학도 물화생지 그냥 이거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종합반처럼 패키지로 묶여져 있어요. 주 7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묶여져서 그때는 완전히 수학하고 과학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부터 시키면 훨씬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시스템을 중학교 2학년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데 아이 능력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데 대신 늦게 시작을 하면 경기나 한과영 정도의 수준의 학교는 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시간적으로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론 천재 같은 아이면 그냥 좀 뛰어난 정도의 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준비에서는 그런 학교에 붙기는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했으면 붙는 어떤 것들의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좀 늦게 시작을 하면 그런 좀 뭐 서울이나 경기나 한과영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붙기는 좀 확률적으로 좀 희박해요.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그래서 좀 저학년 때 시작을 하면 좀 천천히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몇 바퀴씩 좀 돌리면서 준비도 시키고 KMO에서도 좀 실적도 내고 물론 KMO 성적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문제들을 보통 KMO 아는 아이들은 다 영재고 입시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끼리 겨뤄봐서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진짜 뭐 이게 금상인지 얘가 뭐 장년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 레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시키면 훨씬 더 영재고를 붙을 확률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어쨌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 3일에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과학을 듣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 그다음에 2학년부터는 완전히 종합반 체계로 해서 몰입교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학원에 남아서 시켜서 그러니까 10시에 수업 끝나면 다 도서실로 이동을 해서 도서실에서 1시까지 그래서 시험도 계속 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 학원에 영재고 입시 도전한 학생이 10명이 도전을 했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10명을 했었고 10명을 도전하는데 거기 달라붙은 선생님은 7명이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화생지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세 분하고 달라붙었으니까 10명 가리키는데 7명의 선생님이 달라붙어서 작년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6명이 2차 통과를 했고요. 10명 중에서 6명이 2차 통과를 했고 그 중에 5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굉장히 높은 수치죠. 보통 다른 데 보면 뭐 합격률이 10%도 안 나와요. 10%도 안 나옵니다. 실제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봤다 그러면 10명이나 붙나요? 10%도 안 나오죠, 보통. 뭐 한 10% 안 나오죠, 보통. 그게 일반적이죠. 저희 학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올해는 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저희가 올해는 한 2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뭐 좀 아이에 따라서 어쨌든 영재 학교는 붙으면 하여튼 뭐 유리하죠. 어느 영재고를 붙건 간에 꼭 뭐 서울 영재고 뭐 경기 영재고가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영재고 들어가면 훨씬 뭐 유리해지니까 대부분의 뭐 90% 아이들이 다 서울대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포스텍 그다음에 뭐 과기원 이런 쪽에 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연대고대 예? 최악의 아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연대고대까지는 다 가는 아이들이니까 실제. 세종과하고 네. 경기과하고 차이가 있다. 세종 경기가 훨씬 더 잘. 예. 세종 영재하고 똑같아요. 교육을 하는 건 아마 물론 뭐 건화기념 뭐 이렇게 교육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예? 경기과고요. 북과고하고 세종하고요.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수업을 하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능 중심의 어떠한 그 입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연구 중심이고 어떤 참여형 중심의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뭐 과거나 차이점은 이런 건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는 조기 졸업제도가 있어요. 조기 졸업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근데 영재고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형식적인 어떤 차이인데 요새는 근데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자들을 인원을 좀 제한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졸업은 못 하는데 뭐 그 정도 차이고 교육 프로그램은 비슷할 겁니다. 특별하게 대신에 뭐 아이들의 좀 약간 수준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학교별로. 그러니까 영재고끼리도 좀 수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종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올해 발표가 나죠. 그러니까 이죠. 올해 발표가 나는데 글쎄요. 작년에 대전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세종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세종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받아본 게 없어서 뭐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과고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면 좀 그쪽 소스를 좀 들어서 알 수가 있긴 할 텐데 저는 아직까지 뭐 들은 거는 없습니다. 세종이나. 인천은 내년에 나올 거고요. 인천은 아직까지도 고3이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고3이 이제 올라가는 학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재학교니까 입시 성적이 나쁠 리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과학고등학교도 예. 영재고 학생들처럼 대부분 수시로 대학을 진학을 하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대부분 수시로 가죠. 근데 제가 예. 들었더니 다분은 예. 일반 고등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그 교과목 전체에 대한 학습이 일반고랑 거의 비슷하지만 예. 영재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진 않나요? 비슷해요. 영재고나 가고나. 근데 네, 수업 그러면은 뭐 국어 시수 이런 것도 다 똑같나요? 국어의 시수, 영어 시수 이런 게 과학고등학교 아이들도 실제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키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 학교도. 예. 수능 준비를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수학 같은 경우도 뭐 고급 수학 이런 거 시켜요. 과학이 특화된
시간을 많이 하긴 예, 하는데 예, 예. 그 외 과목은 똑같이 일반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서 아, 하긴 할 텐데, 네, 훨씬 그래도 시수가 저거랑 똑같으죠. 뭐, 그, 외고 있잖아요, 외고. 외고 같은 그런 형태죠. 예. 외고도 보면 이런 그 외국어와 관련된 전문 교과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과거도. 예. 근데 이제 선발 방식에 있어서 어쨌거나 그 순위로 보면 영재고 애들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고 지원하잖아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수준은 그런 좀 학교마다 좀 뭐 지역에 따라 좀 뭐 다를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과학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지방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의 수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영재고하고 과고는 뭐 수업 분위기, 그러니까 수업 형태나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수상 실적이 예, 예. 수상 실적이 예. 영향이 있나요? 영재고 입시예요. 그렇죠. 입시, 그러니까 2차가 중요하고요. 1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재고 입시에 들어가는 그 학생 기록부는 다 들어가요. 외부 K모나 화원 모럴 같은 경우에 기재를 그거는 외부 수상 경력은 기재할 수 없어요. 학생 기록부에. 네, 그렇죠. 학교 측에서 그걸 알아보나요? 그거를 뭐 비공식적으로는 그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좀 본다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학교에서 일일이 뒤져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거고, 예를 들면 면접할 때 물어볼 수는 있고 이름 정도는 파악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KMO 2차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금상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진짜 자기네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점수로 매기고 그러진 않고 면접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참조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KMO의 그 성적이나 실적 뭐 이런 거 올림피아드 성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기재되거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네. 영자고 준비하는 네. 아이들이 토플을 많이 공부하는 걸 봤는데 예? 토플 예. 토플 시험이 영자고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토플 왜 공부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잘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예, 예. 안에서 영어를 하기 예, 위해 예,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새는 과고 같은 경우도 영재고도 굉장히 그 영어에 대한 어떠한 그 학습 능력을 좀 요구하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책도 원서를 보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러려고 하니까 좀 그리고 국제적인 어떠한 인재로서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려면 기본적으로 어학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아이들 선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예, 상관없는 거죠. 예, 들어가서 얘기해. 예. 국비로 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예. 영자고 애들이 과학고 애들이 한 명도 토플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뭐 그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가서 이제 뭐 강조를 하는 거지 아이들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학하고 과학만. 예. 그냥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가서 잘 하는 예. 그런 뭐 아마 붙으면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그때 애들이 보통 2학년 정도 되면 뭐 국어 뭐 영어 이런 거 할 시간은 없어요. 전에 토플을 되게 많이 하서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게 꼭 무슨 뭐 이 준비 사항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영재학교 2차 집필 시험 예. 점수가요. 예.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도 유출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합격 그 커트라인도 해마다 다를 수 있고 예. 또 그 점수를 공개 안 할 거는 같은데 예. 학원에서 혹시 보는 그런 점수 때 예측하는 있죠. 기회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수학은 뭐 몇 점 정도 이상?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 학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학원은 예전에 저희 학원도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볼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 결과에서 한 요 정도를 시험 봤던 아이가 예를 들면 대전을 붙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런 거죠. 저희도 이제 예측할 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수준은 아마 대전 정도를 쓰면, 원서를 쓰면 될 것 같아. 얘는 뭐 경기를 써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세종, 인천을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전을 쓰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 학원에 있어서의 테스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죠. 그거는. 그럼 예. 학원마다 테스트를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학, 예. 제가 궁금한 예. 거는 예. 아이들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고 나오면 아 그래도 뭐 대부분 풀었다. 대부분 그래도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네, 대부분 썼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감점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풀었던 게 틀릴 수도 있고 이런데 좀 뭐 대부분 그래도 좀 다 썼다. 뭐 이런 거죠. 대부분 썼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저희 학원에서 보통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좀 일찍 준비한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렇게 좀 쭉 준비했던 아이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라든가 한과 쪽 이런 쪽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늦게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학년 후반이나 아니면 뭐 2학년 한 중반이나 심지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은 2학년 여름방학 때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데 대신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죠, 아이가.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뭐 세종, 그 다음에 인천 뭐 이런 쪽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이들의 준비 과정이 좀 충분하게 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쭉 좀 준비를 했던 아이들은 훨씬 그러한 그 좀 높은 학교에 영재고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학 쪽인데, 수학 쪽은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KMO 2차까지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재고 입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그냥 KMO 1차 정도 시험을 그냥 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수학 선생님들은 KMO 2차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맡기시면 저희가 KMO 2차까지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예.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끝내놓고 있으면 돼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저 개정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수학 상하이죠? 거기까지만. 거기에 보면 수투에 보면 그 지수로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교과로 보면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건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있죠. 상하. 거기까지만 끝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어떤 대수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없이 이렇게 수학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선행은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재고 입시나 경시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뭐 미적분 이런 거 뭐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요. 뭐 선행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해서 선행을 그래도 이게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선행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제가 누누이 이런 얘기는 하는데 진짜 떨어지고 나서 그때 시키셔도 늦지 않습니다. 선행은 영재고 다 끝나면 3학년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면 발표 다 끝나니까 그때 딱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선행 달리기 시작해도 고등학교 선행하는데 절대 문제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행 때문에 불안해서 막 이걸 이렇게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재고 입시를 준비를 하시려면 아예 그냥 딱 심화로 몰입해서 선행은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심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나중에 일반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결국은 수학에서 1등급을 가르는 거는 딱 3문제예요.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조금씩 좀 그 절대평가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과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능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학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히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실은 좀 잘하는 이 상위권 아이들은 그쪽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선행 진도 위주의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3 때 가서 결국은 이게 중학교 때 그러한 준비를 했던 학생과 그냥 선행 위주로만 이렇게 그냥 선행 위주로 그냥 덤성덤성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진도만 뺀 학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내신도 그렇습니다. 내신도 학교 내신이 수능보다 어려워요, 사실은. 수능은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100분이라는 시간이나 주니까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나서 막 1시간 동안 한 3문제 붙잡고 풀면 되거든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신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서 훨씬 더 계산도 빠르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때그때 풀려면 실제 중학교 때 굉장히 심화학습이 잘 돼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가서도 내신, 일반 고등학교 가도 내신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면 선행보다는 심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야지 아이들이 붙을 수 있어요.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는 저희 우리 그 영재고 선생님들 오늘 다 나와 계시거든요. 상담 원하시면 과목별로 뭐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과학 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상담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